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태풍 제비의 일본 내 피해가 크지요. 우리 국민도 한 명이 경상을 입었고 50여 명이 공항에 고립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오태규 오사카 총영사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답답했어요. 많이 답답했고 힘들고 무섭고 진짜 좀 후회됐어요. 힘들다고 여기서 놔버리면 정말 그냥 나에 대한 오해고 뭐고 다 풀리지 않고 저 사람들에 대한 처벌도 받게 할 수 없고 그 상태로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인터넷 방송인 양예원 씨의 폭로로 알려진 이른바 비공개 촬영 모임의 성추행과 사진 유출 사건에 대한 첫 공판. 최강병 기사 알아보도록 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이 정권이 국민을 해놓고는 보이스피싱입니다. 이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같은 출산주도 성장 정책을 실현하자면 교섭단체 대표 연설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는데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보이스피싱이다. 세금 중독 성장이다. 베네수엘라로 가는 레드카펫이다. 혹평을 하면서 새롭게 출산주도 성장도 제안했습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 대표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합니다. 특사단은 이번 방북을 통해 북측과 다음과 같이 남북관계 발전 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문제를 협의할 예정입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이야기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이 평양에서 일정을 수행하고 있죠. 가죽 가방 안에는 대통령의 친서도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은 성사됐을지 4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5일 수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제21호 태풍 제비가 일본 영토를 강타했습니다. 오사카 지역의 대표 공항인 간사이 공항은 침수로 폐쇄 조치되었고요. 인명피해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죠. 현지 상황은 어떤지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태규 일본 오사카 주재 한국 총영사 연결합니다. 영사님?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예. 자,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져서 피해가 큰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오사카 지역 네네. 피해가 큰 것 같아요. 지금 현지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금은 뭐 태풍이 다 빠져나가서 어제 예. 그 강력한 태풍이 왔나 의심할 정도로 평온합니다. 지금은. 날씨는. 네. 그런데 지금 며칠간 그러면은, 비바람을 동반한 폭우 뭐 이렇게 쏟아진 거죠? 어제 반나절 정도였습니다. 반나절. 어제 오후 예. 1시부터 한 5시 정도까지 그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집중적으로 그러면 쏟아졌다고 봐야겠네요? 글쎄, 이번 그 태풍은 아주 속도가 빠른 게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NHK의 집계에 따르면은 11명이 숨지고 600명 이상이 부상됐다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네네. 바람이 그만큼 셌다는 얘기입니까? 바람이 초속 그 50에서 60m 정도였으니까 뭐 사람이 그 바깥에 나가서 서 있을 수 없을 정도고 뭐 뉴스에서도 봤겠지만 트럭 같은 것도 뭐 옆으로 넘어질 정도의 어떤 센 바람이었습니다. 예, 트럭이 뭐 넘어갈 정도니까 사람은 당연히 견딜 수 없겠죠. 네. 지금 간사이 공항이 폐쇄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네. 간사이 공항은 그 바다를 매립해서 세운 그 공항이기 때문에 예. 그 요번에 태풍이 오면서 바닷물이 그 넘쳐 들어가는 바람에 공항 활주로가 하나 잠겼고요. 지금은 상당히 물이 빠진 상태지만
구체적으로 그 비행기가 나를 수 있는지는 그 점검을 상당 부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약 없이 지금 폐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보도를 보니까요, 그 간사이 공항에서 5,000명이 고립됐고 그 중에 한국인 관광객도 한 50여 명 있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면 간사이 공항에서 다 빠져나온 겁니까? 지금 아직도 지금 빠져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예. 이제 지금 두 가지 길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배를 통해서 그 고베 쪽으로 빠져나오는 길이 하나 있고요. 예. 한쪽은 지금 약간 그 배의 충돌로 그 손상을 입은 다리 한쪽을 이용해서 버스로 나오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예. 뭐 한 번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아침부터 이어져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그 한국인 관광객들 어떻게 됩니까? 다른 공항으로 이동해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간사이 공항은 지금 뭐 아직까지 공항 자체에서 언제 재개가 될 거라는 그 전망이 아직 안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한국으로 가시려면은 나고야나 후쿠오카, 도쿄 뭐 이런 어떤 다른 공항으로 이동해서 가는 수밖에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거를 뭐 대사관이나 이 영사관에서 지금 어떻게 알려주고 있는 실정인지요? 네, 지금 저희들은 이 정보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뭐 예. 일본에 온 관광객들은 특히 일본 방송을 봐도 일본말로 하는 방송은 잘 알아듣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 그 총영사관 홈페이지 그다음에 SNS를 통해서 그런 정보들을 취합해서 계속 그 발신해주고 있습니다. 그 지금 총영사님 계시는 곳이 이제 오사카인데 오사카가 네네. 그 한국 그 제일 거류민단이라고 하죠. 제일 교포들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교포들이나 그렇죠. 네. 예, 우리 교포나 교민들의 안전은 조금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 그 거주하는 주민들은 그 일본 말을 다 잘 알아듣고 일본 방송을 보면서 항상 그 재해가 많은 나라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행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크게 뭐 그 걱정은 안 하는 상황입니다, 항상. 그렇지만 그 민단을 통해서 그 한번 확인을 하고 있고요. 예. 특히 저희들이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거는 관광객들이지 않습니까? 예. 관광객들은 그 언어도 안 통하고 여러 어떻게 할지 정보가 잘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욱 그 각별하게 정보 발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관광객들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관광객들이 만일 뭐 일본에 관광을 가서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어떤 네. 대처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가장 그 중요한 거는 이 태풍이든 지진이든 이게 뭐 갑자기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예고가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상황에 대해서 사전에 좀 충분한 지식을 갖고 오시는 게 제일 좋다고 보고요. 예. 또 그 예측하지 않은 사고가 나왔을 때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를 하는 겁니다. 예. 안전한 장소로 대피를 하고 그다음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어떤 선을 좀 찾아야 되는데 저희 총영사관은 그런 면에서는 정보 제공을 어떻게 관광객들한테 항상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좀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특히 그 총영사관의 홈페이지 그다음에 총영사관에서 운영하는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런 상황을 빨리빨리 그 한글로 발신하는 거에 있어서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사고가 났을 때는 총영사관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정보를 얻었으면 비교적 안전하게 지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뭐 영사관으로 전화하면 뭐 응대를 잘 안 해준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요즘은 뭐 그런 거 없죠? 아유, 지금은 그런 거 없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는 뭐 어떤가 잘 모르겠지만 네. 하여간 우리 국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해주고 안전하게 하는 것들이 저희 총영사관의 할 일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하여간 성의껏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총영사님 이 기왕 전화 연결됐으니까 다른 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총영사로 임명된 지 한 5개월쯤 되셨습니까? 4개월 좀 넘었죠. 예. 네. 그 오사카 지역이 요즘에 뭐 혐한 시위도 있고 그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오히려
예전보다는 좀 그런 것들이 잦아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예. 특히 그 한반도 정세가 좀 변하고 또 정상들끼리도 뭐 서로 그 교류를 재개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한참 그 한일 관계가 안 좋을 때보다는 조금 분위기가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 TF 위원장을 맡기도 하셨잖아요. 네네. 예. 그거는 이번 주제하고는 좀 다른 건데요. 예. 아니, 다른 건데, 제가 기왕에 전화 연결돼서 좀 여쭤보려고. 네. 그, 현재 오사카 시장이 구구파 보수정당 소속 그 요시무라 시장이고, 최근 샌프란시스코에 설치된 그 위안비 가림비를 유지할 경우에 자매의 결연을 파기하겠다. 이렇게 항의사항을 보내게 됐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은 있으십니까,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공관장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코멘트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다만 그것이 전혀 우리나라 문제하고는 관련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잘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거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 혐한 이야기 하면서 요즘에 우리 남북 분위기 좋아지고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오늘도 이제 대북 특사단이 평양을 방문했어요. 네네. 이런 일련의 일은 일본 내에서는 또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본에서는 조금 전반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이런 어떤 남북관계 진전을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죠. 그렇지만 예전에 비해서 작년이나 이런 작년 말에 비해서는 상당히 우리도 좀 뭔가 북한과 회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등등 이런 한반도 관련 상황에서 일본도 역할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일본 패싱, 자기들이 소외당하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하는 건가요? 글쎄 그런 얘기를 직접 하는 사람들은 없지만 일본이 이런 어떤 동아시아에 있어서 그런 어떤 큰 흐름에 뒤처지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얘기들이 전직 외교관이나 학자나 이런 사람들에서 조금씩 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총 형사님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태규 일본 오사카 주재 한국 총영사였습니다. 예,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저는 2부 최강병기로 돌아오는데 속보가 하나 들어왔네요. 방북 특사단이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만나서 진서를 전달하고 의견을 나눴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찬 뒤에 특사단이 출발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방북 결과 브리핑은 내일 한다고 하네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최강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손수호 변호사,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오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가 발생했죠.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고 하는데 사건 개요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어제 오후 1시 55분입니다. 알려지기는 오후 2시경 이렇게 알려졌는데 정확한 시간은 오후 1시 55분쯤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3-6 라인 지하 1층 이산화탄소 집합관실에서 이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배관 폭발로 추정이 됩니다. 커다란 벽체에 구멍이 뚫릴 정도로 큰 폭발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있던 작업자 3명이 쓰러졌고 이 중 1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머지 2명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다고요. 당시 작업자들은 이 복도 쪽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복도에 나와 있었는데 이 벽이 파손되면서 이산화탄소가 누출됐고 거기에 노출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조금 전 김기남 삼성전자 사장이 사과문을 발표했다고요? 네, 김기남 대표이사가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요약하면은요, 그동안 임직원과 현명사 직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이러한 참담한 결과가 발생한 데 대해서 굉장히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또 불의의 사고를 당한 직원과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피해자들의 그 직원들의 그 회복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고 철저히 조사해서 원인을 찾겠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사과문을 마무리했습니다. 예.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사고 기흥사업장 사망사고 긴급조사를 지시했다고 하고요. 또 김기남 사장이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이러면은 삼성은 자체로 따로 조사하는 거고 경기도에서도 또 따로 조사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글쎄 뭐 삼성도 뭐 자체 조사를 아마 하긴 할 겁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삼성 자체 조사보다는 경기도의 조사가 훨씬 더 선행이 될 것이고 또 강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삼성에서 얘기하는 뭐 이런 것이 보면 약간씩 그 사태의 성격을 조금씩 왜곡하고 있다든지 약간 좀 윤색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거기 때문에 삼성의 자체 조사가 경우에 따라서는 진상을 규명하는 것보다는 진상을 약간 그 변형한다거나 윤색할 가능성이 있어서 좀 우려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삼성과 경기도뿐 아니라 수사기관, 검찰과 경찰이 조사를 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망자가 나왔으니까. 네, 이게 업무상 과실치사. 즉 누군가의 범죄일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누군가의 잘못에 의해서 업무상 과실에 의해서 참 이렇게 피해가 생겼다면 업무상 과실 치상이 되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의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다른 사업장에서 계속 뭐 불산 누출 사고라든지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가 빈번하게 벌어졌었어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3년, 2014년 그리고 재작년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사고가 빈번하게 벌어지는데도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단순한 사고라기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어떤 불안 요인을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에 생긴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고일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 철저하게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원인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이제 사고 처리 과정에서 어떻게 됐을까?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삼성이 늑장 대응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고 후에 바로 신고했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았다는 거고, 삼성 측은 사망 후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건 적정하다. 이렇게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것이 소방기본법 제19조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그렇습니다. 화재 현장이라든지 구조 구급이 필요한 현장을 발견하면은 누구든지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문제가 발생했고 사망자 당시 사망자는 아니었지만 쓰러진 사람이 발견됐다면 신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근데 삼성은 계속해서 지금 산업안전기본법 시행령 혹은 시행규칙을 들어서 중대재해가 발생해야지 신고 의무가 생긴다고 주장하는데 제가 볼 때는 삼성이 아주 말장난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국민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법률이 시행령, 시행규칙보다 우선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소방기본법이 우선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시행규칙을 들어서 이렇다라고 하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삼성이 바보도 아닐 거고요. 삼성이 그 많은 전관 출신의 변호사들이 포진해 있는데 이걸 몰라서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다분히 여론을 호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 조금 좀 보충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법률과 시행 규칙의 어떤 상하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엔 그거보다는 이 소방기본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4조 3회에 있는 그 중대재해가 발생해야 신고 의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사망자가 발생한 후에 5분 만에 신고했다. 그러니까 문제 없다라는 주장인데, 이 위로 올라가 보면은요 산업안전보건법에 이게 신고해야 하는 그 의무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위 규정에 보면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라든지 아니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또는 부상자나 작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만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삼성 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요건은 다 우리 갖춘 거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기본법 위반한 게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삼성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거는 굉장히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업안전보건법은요 말 그대로 일터에서의 그런 문제예요. 그런데 소방기본법은 그뿐 아니라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겁니다. 따라서 삼성 주장에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이행했다 하더라도
소방기본법상의 의무는 당연히 동시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은 소방기본법 19조에 있는 이제 사고 직후 신고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물론 저도 이제 장 기자님 말씀대로 이제 삼성 측에서 본인들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좀 의무 이행했다는 측면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건 나중에 법적인 부분의 판단은 나중에 있을 거니까요. 네. 이렇게 우리가 또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삼성전자의 늑장 신고가 처음이 아니고요. 2014년에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불신을 하는 것 같고, 또 사고 발생 후에 굉장히 또 오랜 시간 동안 63라인 직원들에게 사고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것도 좀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산화탄소라는 것이 이것만 가지고 문제 보면 별 문제가 아닐 수가 있는데, 이번 사건 자체가 단순히 배관의 잘못인지 아니면 시스템 전반의 문제였는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고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을 보자면은 시스템 전반의 문제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유출 사고가 이제 배관이 폭발하는 그 시점에 지하에서는 배관이 폭발하고 3층에서는 센서 불량으로 또 이산화탄소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탈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모릅니다만 반도체 제조 공정 자체가 상당히 많은 유독물질이 흘러다니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왜 백혈병 문제도 생기고 했던 거란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 어느 한 군데에 문제가 생겼으면 당연히 바로 안전조치를 차원에서라도 이 직원들을 대피시켰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돼 보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가 이걸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 이것은 지금 이런 삼성의 대응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이런 류의 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알려진 것 외에도 상당히 많았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신고하지 않고도 잘 처리가 됐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습관화 되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 어디까지 추정입니다만 사실은 이렇게 안전이라든지 신고와 관련돼 가지고 신고를 잘 하지 않는다든지 신고를 늦추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던 사례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될 거라 봅니다. 예. 삼성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것 같네요. 아닙니다. 그거는 안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가 자꾸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꾸 규제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안전과 관련돼서 규제 개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장충기 사장한테 문자 보냈던 언론인들 태도하고는 완전 다르네요. 그럼요. 다르죠. 네. 훌륭한 언론인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가끔 싸웁니다. 그분하고. 예. 이동훈 작가 오늘 좀 미소가 많이 보이네요. 왜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이번 사고의 피해자들 정직원이 아니고 협력업체 소속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위험하고 또 더티하고 이런 일들은 협력업체 사람들만 한다. 하청업체 사람들만 한다. 안전의 외주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모든 기업에서 직접 고용보다 다른 아웃소싱을 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불법이 아니거든요. 모든 경우에 다 이제 불법은 아닌 건데, 따라서 이번 경우에도 이 해당 업체가 기흥 사업장에 상주하는 협력사예요. 그리고 4개월 전부터 이제 오래된 노후된 그런 소방 시스템 감지기 교체 작업을 벌이고 있는 중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오래된 소화기, 자동 소화기 점검 작업하다가 밀폐된 공간에 있었고 사고를 당했다. 현재까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김기남 대표이사도 사과문을 통해서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왔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 협력사 직원들에 대해서도 임직원, 삼성전자의 직원들과 동등한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었는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부분에 대한 비난도 필요하겠죠. 알겠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제발 방지 대책이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고, 다른 이야기 배웁시다. 오늘 오후 내내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던 인물이 인터넷 방송인 양예원 씨입니다. 양예원 씨가 폭로했던 비공개 촬영 모임의 성추행과 사진 유출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 서부지법 형사 제4단독 심리로 열렸습니다. 오늘 재판을 받은 사람은 이 강제추행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 촬영자 모집책 최모 씨였습니다. 오늘 양예원 씨는 피해자 자격으로 법정 방청석에 앉아서 상황을 지켜보기도 했는데요.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2015년입니다. 양예원 씨가 지난 5월에 스스로 폭로한 내용을 보면은
그 5년 전인 2015년에 강압적으로 외설적인 사진을 찍었고 그 사진이 유출됐다. 그리고 촬영 당시에 성추행도 당했다라는 내용이 폭로가 됐습니다. 이 조사를 경찰 조사에 따르면은 이 현재 그 양효원 씨의 사진이 유출된 것은 모두 115장이고요. 뭐 음란 사이트라든지 여러 것을 통해서 상당히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추행과 관련해서는 현재 가해자로 지낸 최 씨가 이제 인정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거 뭐 관련된 그 사람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스스로 또 목숨을 끊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스튜디오 실장이죠. 예. 이제 지난달 9일입니다. 당시에 그 남양주시에 그 있는 한 그 어떤 다리에서 한 행인이 신고했죠. 차에서 내린 사람이 뛰어들었다. 투신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실제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 양혜원 씨 사건 관련해서 조사를 받고 있던 스튜디오의 실장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유서도 있었어요. 차량에서 발견됐는데요. 본인의 더 억울함을 이제 호소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일단은 사진 유출에 관해서는 뭐 혐의자들도 인정하는 것 같고요. 자백했으니까 유죄 판결 나오겠죠. 그 부분은 적어도. 그 부분은 그러니까 뭐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이나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네. 여기 강압적으로 찍었느냐, 성추행이 있었느냐 여기는 좀 엇갈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이제 무죄를 다투고 있으니까 증거에 의해서 엄격한 그런 그 재판이 열려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요. 이제 뭐 성별 따지지 말고 그리고 또 법정 외에서의 인터뷰 뭐 이제 감안하지 말고 특히 제거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예. 바로 눈물. 눈물은 일단 없는 걸로 치고 예. 객관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오직 증거만 바라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재판도 그렇게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재판 결과도 역시 증거에만 입각해서 예. 판단을 해봐야겠죠. 지금 뭐 오늘 양효원 씨가 재판 후에 취재진 앞에서 또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 손수 변호사가 말한 증거는 글쎄 뭐 직접 증거도 있을 수 있고 정황 증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직접 증거 뭐 CCTV라 이런 건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진술밖에 없다고 봐야 되는 다만 거죠. 예. 그 실장하고 주고받은 카톡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는 양효원 씨 같은 경우에는 촬영을 더 잡아달라고 이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황 증거로 또 채택될 수도 있겠죠. 이거는 오히려 이제 피고인의 무죄의 증거로 활용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그래서 피고인의 그 변호인도 이거를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할 것 같은데 예. 이제 그 양혜원 씨와 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고소인 양혜원 씨와 세상을 떠난 스튜디오 실장이 나눈 그런 그 SNS 대화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 보면은요. 양혜원 씨가 실장에게 이번 주에 일할 거 없을까요? 라고 묻거나 또는 몇 번 더 하려고요. 일을 구하기 전까지 뭐 이런 이야기를 먼저 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다 알고 있는 게 알고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일정이 맞지 않으면 뭐 당장 어렵다면 그 다음 주에 촬영하는 것으로 하고 가부를 해달라 이런 요청도 했고 그리고 또 유출 안 되게만 잘 신경 써달라. 이 부분 저는 좀 주목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 사람이 강압적으로 찍었다 혹은 성추행이 있었다 말할 수 있겠느냐. 네. 이렇게 또 변호인은 주장할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주장하겠죠. 아마 이제 성추행 부분은 사실 좀 입장이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 사건의 핵심은 그 찍은 사진의 외부 유출에 더 핵심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그 같은데. 사람들은 예. 강하게 처벌하고 아마 처벌되리라 보여집니다. 그럼. 네. 본인들이 또 인증.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합의가 있었다라고 현재 주장하고 있어요. 예. 그 부분에 좀 다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전후 사정으로 볼 때 상업적으로 이렇게 대거 유통을 하는 것까지 허락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좀 않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그래서 유포 쪽에서는 좀 유죄 쪽으로 기울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성추행 부분에서는 이 부분은 조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진술이 중요한데 양효원 씨가 그 당시 상황을 얼마나 상세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느냐 그리고 그것이 주변의 상황과 얼마나 부합하느냐 그게 좌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조금 전에 그 이야기해드린 그런 카톡 내용이 공개되자 양혜원 씨가 또 거기에다 해명을 했어요. 예. 뭐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해명했습니다.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그리고 이미 수치스러운 사진을 다 찍혔다는 심정에서 자포자기했다. 어차피 내 인생 망한 거, 어차피 끝난 거, 그냥 좀 자포자기 심정이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이후에 뭐 사람도 못 만나고 되게 괴로웠다. 라고 말했는데 그 후에 또 반박 자료가 나왔습니다. 사람 못 만나고 괴로웠다고 한 그 시기에 다른 사람을 만난 사진이 또 공개됐어요. 여러 가지 법정에서 공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 재판은 그러면 1심 언제쯤 나올까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텐데요. 다 그 자백을 하고
뭐 선처를 구한다고 했으면 일찍 끝났겠습니다만 철저하게 아주 그냥 치열하게 무죄냐 유죄냐를 다퉈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증인으로 증인 신문도 있어야 되고 당장 다음 재판 때 고소인 양희원 씨가 또 이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해야 되거든요. 예. 뭐 굉장히 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얘기 봅시다. 2년 전 논란이던 유치원 몽키 스패너 학대 사건 검찰이 재수사한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뭐 어떤 사건입니까? 네, 지난 2016년 9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학부모 5명이 아동학대와 성희롱 등의 혐의로 유치원 교사, 당시 20대 유치원 교사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제 당시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벌어지게 됐느냐면은 학부모들이 아이가 유치원에 가지 않으려고 심하게 때를 쓰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화 안 났지라고 여러 차례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추궁을 해보니까 선생님이 회초리로 손바닥과 발바닥을 때리고 심지어 이 몽키 스패너라는 공구조 일종의 여기에 손가락을 끼우고 조이면서 괴롭혔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심지어 아이들이 심지어 옷을 벗겨서 아이들을 세워놓기도 했다든지 이런 얘기 주장이 되면서 이게 고소 고발이 진행됐습니다. 예. 경찰에서는 그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검찰에서는 이 아이들의 주장이 좀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 무혐의로 기소를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번에 학부모들이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바로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기소하라 라는 명령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는 경찰에서는 아이들의 주장이 일관된다 이렇게 보고 검찰로 넘겼는데 검찰에서는 아이들의 주장이 부모님이나 경찰을 만나면서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일단 나이가 어립니다. 예. 5살이기 때문에 5살 아이들의 이야기를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겠느냐. 5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진술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판단이 경찰과 검찰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한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이제 피해를 주장하는 아동들이 그런 공구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이 아이들의 몸에 상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그 부모가 매일 그 아이 상태를 이제 확인하면서도 상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 이런 부분이 사실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몽키 스패너 가지고 손가락을 계속 조였다면 정말 학대잖아요. 학대죠. 네. 그런데 상처가 없었다는 점? 뭐 이런 걸 또 아까 진술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었던 점 아이들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네. 이런 점을 보고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그런데 다시 제소를 하겠다. 이건 재정 신청을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이제 그 학부모들이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검찰의 그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서요. 고등법원에 그 재정 신청을 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재판해서 네. 알아보겠다 이거네요. 그러니까 네. 이게 검사가 기소 독점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기소하지 않으면 재판이 안 열리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럴 경우에는 검사가 마음대로 실제로 범죄 저지른 사람을 봐줄 수도 있기 때문에 법원이 한번 판단할 수 있어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잘못됐다. 그러면은 곧바로 기소된 것처럼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번 사건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학부모들이 이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서 법원에 재정 신청을 했고요. 이걸 자료를 다 살펴본 그 법원에서 이거 아동들이 그 이야기했던 그 진술의 그 내용들 또 영상 녹화 CD 진단서 고소장 이거 기타 증거 다 종합해 보면은 예. 공소 제기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이렇게 된 경우에는 그 검찰이 공소 제기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법원이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형사 재판이 진행이 되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법원이 재정 신청을 받아들이는 사례가 매우 드뭅니다. 사실 법원, 검찰 내에서도 항고 제도가 있어가지고 이제 한 번 더 결론을 방금 그런 절차가 있는데 항고가 받아들여지는 것이 10분의 1. 그리고 그 항고가 재정 신청을 통해서 받아들여지는 거는 100건 중에 한 건 나올까 말까 합니다. 매우 드뭅니다. 지금까지 선거 사건에서는 재정 신청을 받아들이는 사례가 제법 있습니다만 이런 사례가 받아들여지는 건 상당히 드뭅니다. 그런 걸로 볼 때 법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유죄라는 판단을 이미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검찰 재수사가 아니고 재판을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재정 결정서를 송부받은 이제 그 지방검찰청에서는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또 그 지정받은 검사를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공소 제기해야 돼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재정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공소 제기한 것처럼 공소 제기를 해서 이제 재판이 진행되면 검찰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수사했을 때 이거 공소 제기 안 할 불기소 처분할 정도로 우리는 범죄가 아니라고 보는데 법원에 의해서 공소 제기가 돼버리면 이게 공소 유지를 할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동력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재판이 잘 진행되겠느냐 이런 부분도 좀 논란의 여지가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재정 신청 제도와 관련해서 공소 유지 변호사를 두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상당히 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사가 억지로 이렇게 공소 유지하는 게 아니라 제3의 인물인 그 변호사가 이제 공적인 임무를 띠고 마치 검사처럼 이게 그 유죄 판결이 나오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지금 사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검찰이 CCTV 일부를 확인한 자료도 있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의 속옷을 2분간 벗겨놓고 방치하는 행위가 CCTV에 포착된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사실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자면 좀 너무 그 판단을 너무 좀 이렇게 유하게 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법원도 성 관련 범죄 부분은 이제 그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20대 그 유치원 교사는 지금 이런 혐의에 대해서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태니까요. 네. 그러면 검찰이 공소를 다시 시작하게 되면 예전에 그러니까 2년 전에 검찰이 조사했던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재판에 임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동안 수사했던 자료들이 있는 것이고 또 경찰이 이제 기소 의견으로 이제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잖아요. 예. 그렇다면 경찰이 수사해서 이 정도면은 기소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판단을 했던 그런 자료들도 이제 수사 기록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유죄의 증거로 활용될 수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재판 지켜봐야겠네요. 그럼요. 예. 네. 두 분 말씀을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 2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7시 정각에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